자, 메시지 편입니다. 네.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말할 게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시지 관련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은, 메시지가 뭐에 대해서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작업의 단위입니다. 작업의 요청과 작업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메시지를 모아놓은 게 없긴 한데 그나마 모아둔 게 이거거든요. 크게 4개고 4개입니다. 사실 뭐 그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그 트리거까지 5개로 포함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메스 타입이나 코드 타입인가 아무튼 4개인데 커맨드, 쿼리, 이벤트, 잡코드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맨드, 도메인, 이벤트, 잡, 쿼리. 그래서 그 커맨드랑 쿼리는 CQRS에 이제 커맨드 버스와 쿼리 버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 객체를 말하는 게 커맨드 쿼리이고요. 도메인 이벤트는 이제 그냥 도메인 이벤트인데 이도 사실 CQRS의 도메인 버스를 통해서 가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뭐 또 나중에 그 외부 디스크 이벤트 그 화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다음에 잡은 태스크입니다. 그 블램큐 같은 태스크 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여기선 잡이라고 하는데 뭐 블램큐에서 잡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같은 이제 명령의 단위를 그냥 4개로 그냥 이렇게 좁혀놓은 겁니다. 모든 처리는 커맨드, 쿼리, 잡, 도메인 이벤트, 잡으로만 되는 거예요. 추가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쿼리 커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제 보면 뭐 잘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QRS에서 이제 커맨드 핸들러를 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커맨드 핸들러 해서 이 커맨드를 정의하고 커맨드 핸들러를 정의하고 커맨드 컨트롤러에서 커맨드 버스에다가 이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이제 커맨드고요. 쿼리는 어딨냐? 자, 쿼리도 커맨드랑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유저를 좋아하는 거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퍼블릭에서 get 유저를 정의를 하고요. 이제 get 유저 쿼리를 정의를 하고 get 쿼리 핸들러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유저 핸들러에서 이 쿼리 버스로 익스큐트를 해서 그 리서치를 보내서 하는 겁니다. 이 CQRS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마땅히 설명할 게 없고 그냥 이거는 제 영상보다는 그 제미나이나 아니면 GPT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CQRS라는 개념이 이제 그 아키텍처의 일종인데, 근데 사실 지금은 CQRS를 제대로 쓰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레포지토리 똑같고 CQRS 핵심은 읽기랑 쓰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성능상 이점을 가져오겠다는데 현재는 사실 읽기랑 쓰기를 분리를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리드 레포지토리를 만들던가 아니면 레포지토리 안 거치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프리즈마 쿼리 코드를 바로 써가지고 바로 맵 DTO로 해버리는 거를 만들 생각인데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 시점에 코드를 살펴보시면 CQRS를 제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CQRS에서 넘어와가지고 쿼리랑 커맨드는 그러 보시면 되고, 도메인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입니다. 리액트 같은 거 하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 클릭 이벤트 하고 뭐 함수 같은 데서 뭐 이벤트 리슨 해가지고 마우스 이벤트 리슨 하잖아요. 얘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벤트 개념이고, 만약에 뭐
유저 엔티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성과 발송이 좀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유저 엔티티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유저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는 이제 트랜잭션 그 레포지토리랑 트랜잭션이랑 이벤트 퍼블리셔를 거치는 어떠한 일종의 기술적 과정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유저 엔티티가 생성이 되면 유저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 세션이 리프레시가 되거나, 그러니까 세션이 생성되면 세션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돼 있고, 세션이 리프레시 되면 세션 리프레시드 이벤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저에서 이벤트 리스너가 있어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에서 세션이 생성되거나 리프레시 되면 유저 레포에서 라스트 액티베이트를 추진하여라,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얘가 이벤트 핸들러고, 뭐 HTML 그 프론트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라고도 듣긴 한데, 여기서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냥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를 이벤트 버스에서 리스닝 하다가 이 이벤트가 발생했네 하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메인 이벤트다. 도메인 이벤트랑 같이 쓰고 있는데, 저 그거 한 이름 한번 바로 잡긴 해야겠네요. 그게 네, 도메인 이벤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네릭이 한가득이죠. 아주 그냥 그 제네릭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네릭은 일단은 뒤로 하고, 이제 이 모든 추상 메시지의 기본 형식인 애브스트랙트 메시지 TS를 봅시다. 이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시지 프롭스가 있는데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왜 분리했냐? 이게 저는 커맨드를 타입 추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또 리서치 형식은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그냥 이거 다 선언적으로 타입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네. 레지스터스 커맨드를 가볼게요. 이거 보면 execute의 반응 형식이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 복잡한 게 있는데 딱 괜찮을 만한 거. 리프레시 토큰. 그럼 이걸 볼까요? 아무튼 그 이제 커맨드인데, 보면 execute의 반환 타입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하는 순간 코드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커맨드 특성상 하위에 뭐 레포지토리라던가 아니면 파사드라던가 여러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로테이트를 보면 에러가 뭐 이렇게 4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파사드에서도 여기 유저 너프한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타입으로 뭐 세션 클로즈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션 뭐 리서트 뭐 타입은 뭐 리프레시 토큰 어스 커맨드 리서치 뭐 도메인 에러 1 도메인 에러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함수 하나 추가되는데 타입을 추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귀찮고, 그 다음 이게 타입이 강제로 유니언이 되는 데다가 타입스크립트의 특성상 구조적 타이핑 때문에 그 핸들러를 가져오더라도 다른 핸들러가 A 핸들러가 B 핸들러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B 핸들러의 에러를 등록하지 않아도 에러가 안 나요. 그러면 존재하지도 아니, 그렇게 B 핸들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에러를 더 많이 등록해도 에러가 안 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에러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개발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조 타이핑이 아니라 그 타입 추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익스큐터 자체는 그러니까 타입 추론이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익스큐터 자체는 그냥 타입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걸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그 OK 값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OK는 선언적으로 되어야지 개발자가 편해요. 왜냐면 그 중간에 만약에 OK를 두 번 한다고 했을 때 그 선언적으로 안 하면 그 예상한 결과보다 다른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리서치 할 때 타입이 다르면 타입 두 개를 그 추론을 해버리니까 의도한 결과 안 나온단 말이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큰 커맨드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프롭을 나눴어요. 프롭을 받고 핸들 결과 그 원하는 OK 결과 값을 받고 실제 핸들러 리서치를 받습니다. 핸들러 리서치가 뭐냐면 그 핸들러에서 익스큐트에 해당하는 리턴 타입에 익스큐트의 리턴 타입에 프로미스를 입힌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리턴 타입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꼬아놨다고 기가 막히게 꼬아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핸들러 리서치는 이제 이거를 가져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거 I 리프레시 토큰 어스 커맨드가 아니라 이게 이론이 안 바꿨네. 아무튼 이게 프롭이에요. 정확히는 리프레시 토큰 어스 커맨드 프롭이라는 이름인데, 프롭이 아니라 커맨드를 직접 넣으면 되지 않냐. 커맨드를 넣으면요, 네, 자기 자신을 기본 형식으로 재기적으로 포함합니다. 타입은 재기 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재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리턴 타입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익스큐트는 어차피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도 얘가 에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먼저 선언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핸들러를 먼저 선언을 하고, 이거를 어스 커맨드를 그 커맨드 핸들러의 결과 가지고 다시 만드는 식이에요. 근데 또 커맨드 핸들러에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클래스가 싱글톤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는 값 수준이란 말이죠. 얘는 타입 수준이고. 그래서 타입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고, 그 타입 수준에서 이게 값 수준을 냈으니까 값 수준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 왜 되는데 하냐, 이거는 그냥 얘도 값 수준인데 얘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골 때리는 구조인데, 아무튼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OK 타입을 제한하면서 핸들러 리서치 받아오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커맨드가 다른 걸 보면 커맨드에다가 리턴 타입을 안 적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리턴 타입이 any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여기서 원래는 익스큐트가 I 커맨드를 받는 거 핸들러 리서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커맨드에다가 리서치 타입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제네릭으로
제네릭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넣는 방식도 있는데 전 제네릭을 넣는 거는 개발자가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좀 무르간에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애브스트랙트 메시지로 돌아가면 네,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프롭스에 대해서 얘기 끝났으니까. 자, 애브스트랙트 메시지가 뭐냐? 추상 메시지가 뭐냐? 모든 메시지의 원형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네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추가 프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돼요. 자, 그래서 애브스트랙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커맨드, 쿼리, 잡, 도메인 이벤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제네릭부터 살펴보면 캡션 코드 타입. 이제 그 메타데이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에는 메타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이런 정보가 담겨 있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 요청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 요청했을 때 그 리퀘스트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이 리퀘스트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그 맨 처음 요청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커렉션 아이디는 이제 요청 타입이고, 그거는 커전 타입. 이 메시지를 유발한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 같은 거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저가 요청이 하면 컨트롤러에서 커맨드를 날리고 결과를 하면 이제 HTTP 커맨드 다시 HTTP. 그러니까 저렇게 메시지 결과는 포함이 안 되니까 HTTP에서 커맨드로 가는데 이게 체인처럼 이어집니다. 봤을 때도 아까 전에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유저가 HTTP로 세션 리프레시 요청 해서 컨트롤러가 받고 커맨드에서 세션 리프레시, 그 다음에 동시에 세션이 리프레시 됐다는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 그러면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한 거를 이제 유저 액티비티 이벤트 핸들러가 받아가서 처리, 이렇게 체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유저 액티비티 이벤트 핸들러에서 메시지를 할 때 이 커전 타입은 뭐 세션 크리에이트 세션 커맨드나 뭐 리프레시 토큰 커맨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타입 그 커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 유발한 원인 메시지의 아이디고요. 이건 메시지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타입은 이 이벤트와 관련된 리소스 타입 코드. 그러니까 get 유저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저의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타입은 유저, 리소스 아이디는 이제 유저의 실제 아이디, UID가 되겠죠. 그걸 가져옵니다. 유저 아이디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유저의 아이디입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 코드 타입을 메타데이터도 그렇고 이 코드 타입을 제한을 합니다. 저는 스트링으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를 제네릭으로 진짜 아주 빡빡하게 제한을 해둬요. 그래서 이거를 제네릭으로 추가를 하고, 실제로는 베이스 커맨드 같은 데를 보면 여기서는 또 없죠. 그래서 커전 코드, 도메인 코드, 커맨드 코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뭐냐, 아까 전에 저희가 코드 define message code enum utils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코드 리터럴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터럴을 이제 실제 도메인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메인 코드가 있는데, 도메인 코드는 뭐냐? 네, 이런 식으로 도메인 코드를 다 지정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 코드고요. DDD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제 도메인, 정확히 서브 도메인이지만 개념이 있는데, 맨 위에 최상위 도메인인 바운디드 컨텍스트, 현대는 시스템, 어카운트, 커뮤니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로 어카운트 유저, 어카운트 유저가 있고, 어카운트 세션,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뭐 이렇게 4개 메뉴 같은 게 있을 거고, 네, 태스크 큐는 아직 없어요. 하고 어그리게이트 코드가 있고, 태스크 큐 코드가 있고, 그래서 이를 포함하는 도메인 코드 이놈이 있습니다. 어그리게이트 코드랑 태스크 큐가 왜 도메인 코드에 들어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 코드라는 게, 도메인이라는 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냥 싹 다 포함을 해버린 거예요. 어그리게이트는 독립적인 도메인이다. 그 다음에 태스크 큐도 독립적인 도메인이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놨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해서 어그리게이트 코드나 이런 거를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코드를 보면 이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어카운트, 세션, 도메인의 커맨드, 액션은 그냥 스트링입니다. 이거까지는 중앙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영어 소문자랑 영어 숫자랑 언더바로 구성된 이거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커맨드 이런 식으로 다 제네릭으로 다 이게 타입 리터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도메인 코드 이런 걸 다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말씀드렸던 tprops, tok, tors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리소스 타입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tORES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필요는 없긴 한데, 이게 메시지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베이스 커맨드, 여기서 베이스 커맨드가 시큐어레스의 커맨드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만족 구현을 합니다. 정확히는 이게 상속받고 싶겠는데 상속은 안 되니까. 그래서 구현하는데 내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리소스 타입 심볼 하고 커맨드 리서치, 특정 커맨드의 결과를 가져온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커맨드 자체는 실행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맨드는 이 심볼이 없으면, 심볼 제외하면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그래서 타입적으로 이 리서치를 타입으로 저장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리소스 타입 심볼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은 정의는 해야 되니까 적어놨습니다. 쓰나? 안 쓸걸요? 아마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 코드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스태틱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게 스태틱 함수 내에서 스태틱이 아니라 인스턴스로 하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클래스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에서 이거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태틱으로 포함해야 되고요. 또 인스턴스 내부에서도 접근해야 되니까 여기다 게더로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문제인 게 그 추상 정적 메소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하면 이 코드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 코드를 정의를 안 해도 에러가 안 납니다. 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호출하지 않는 이상 스태틱을 해도 스태틱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는 이상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타입 수준에서. 진짜 이거 해결하려고 이틀 동안 한 15시간, 20시간 정도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린트로 갔습니다. ES 린트 규칙을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레지스터스 여기 보면 코드가 추가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코드 추가를 빼먹는다? 타입스크립트 오류는 안 납니다. 근데 린트 오류가 떠요. 네. 베이스 커맨드를 상속받는 커맨드는 무조건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 스태틱 메소드로 코드를 구현해야 한다는 린트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타입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약간 우회했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네. 그래서 힘들었다. 이 코드를 그냥 스태틱 안 하고 인스턴스 멤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코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별도 매퍼를 만들던지 아니면 온몸 비틀기를 해가지고 뭐 내부 정적 메소드를 해가지고 진짜 온몸 비틀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진짜 불필요하거든요. 그게 더 문제예요. 타입적으로는. 그래서 타입 시스템의 한계인 정적 스태틱 메소드 멤버를 이렇게 린트를 해결했다 라는 에피소드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진짜 하루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추상 메소드가 엄청 많은 변화를 겪었었어요. 커밋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뱅 패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외에 이제 다음 속성을 설명을 드리면 리소스 타입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메타데이터에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냐? 이게 클래스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코드를 정의할 때 밑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리소스 타입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왜 얘는 스태틱으로 정의를 안 하냐? 스태틱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태틱으로 정의를 하면 또 방금처럼 ES 린트 규칙을 해야 되는데 얘는 커맨드 인스턴스가 아니라 커맨드에서 그냥 컨스트럭터에서 접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문제가 뭐냐? 생성자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 디스에 리소스 타입이 접근이 안 돼요. 네. 생성자에서 추상 속성의 액세스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컨스트럭처 타입을 해가지고 디스를 가져오면 디스의 컨스트럭처도 안 되죠.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고요. 대신에 메타데이터는 리소스 타입 빼고 뺀 메타데이터를 하고요. 리소스 타입은 정점 멤버로 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호출할 때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게더를 사용해서. 어차피 메타데이터 해서 그리고 어차피 리소스 타입은 리드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것도 온몸 비틀기 코드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얘도 한 4분의 1 정도 온몸 비틀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ID 데이터, 메타데이터는 프로텍티드로 했고요. 외부에서 어차피 리드올리라서 수정은 안 될, 리드올리가 아니라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했고요. 리드올리면 수정 안 해도 되는데. 네. 스키마 게더가 있는데 얘가 뭐냐?
플레인 뭐시기 이 밑에 보면 이거 이따 그 플레인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리소스 타입을 결합을 한다. 그다음에 스태틱으로 했으니까 그 인스턴스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그 컨스트럭처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컨스트럭처에 접근을 해서 코드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그 스트링으로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매핑을 해준다. 에즈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입 시스템의 한계라서. 네, 사실 이럴 때 하라고 에즈 어서션이 있는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생성자입니다. 생성자가 원래는 이게 그 from create랑 from plane을 가져왔었는 그 분리하고 생성자는 그냥 간단하게만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발생하니까 진짜 온몸 비틀기를 해야 됩니다. 와, 진짜 그 기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지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컨스트럭처가 그 생성과 복구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면 UID를 생성하고,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크리에이트도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리소스 아이디도 이렇게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시 넘어가서 투플레인인데요. 투플레인이 뭐냐? 이게 그 커맨드 쿼리 메시지는 커맨드 쿼리 이벤트는 그 어차피 클래스가 플레인을 안 바뀌고 내부에서 돕니다. 내부 이벤트 버스, 커맨드 버스, 쿼리 버스에서 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잡은 외부로 나갑니다. 레디스를 통해서 되는 거라서 플레인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클래스로 그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일반 자바스크립트 JS는 가능한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투플레인 이제 메소드고요. 그럼 반대도 있어야겠죠. 그건 from 플레인도 있습니다. 근데 투플레인은 검증된 거니까 하는데, from 플레인은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는 메시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HTTP 요청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때 다 검증을 거치잖아요. 입력값 유수성 검사랑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 얘도 동일하게 메시지 레디스에서 온 것만큼 왔으니만큼, 웹에서 온 거니만큼 동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왜 디스가 들어가냐?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new 디스냐? 그 업스트랙트 메시지로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면 업스트랙트 메시지는 추상 클래스거든요. 추상 클래스는 만들 수 없고, 또 추상 클래스를 그대로 생성할 게 아니라 최종 메소드에서, 최종 클래스에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 디스는 그 최종 생성된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from 플레인 관련해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없구나. 여기서는 똑같구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업스트랙트 메시지를 반환을 합니다. 참고로 주의해야 될 게, 그 추가된 거는 복구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from 플레인은 오버라이딩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잡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옵션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요. 그 잡 같은 경우는 리트라이 규칙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잡 아이디 같은 걸 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from 플레인으로 그 플레인에서 복구할 때는 이 옵션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옵션은 뭐 전송할 때만 하고 받을 때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받았을 때도 필요하면 데이터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아이디 검사를 먼저 합니다. 아이디가 UID가 그 스트링이 맞냐? 사실 UID이긴 한데 사실 그 정도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왜냐면 UID 검색을 하나 UID가 아니라 다른 값이 그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죠.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왜냐면 이게 아이디를 그냥 공격자가 아이디를 바꿔치기 하면 어떡하냐. 근데 아이디는 바꿔치기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UID 하면 굳이 불필요한 성능상 병목이고요.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스트링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메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라는 게 메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뭐냐? 메타데이터 스키마입니다. 이거 그냥 크레이트에 레이블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여기서는 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메시지 이벤트 정의랑 메타데이터 삽입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벤트가 특히 그런데 뭐 그 유저 엔티티에서 이벤트를 생성하는데 이거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메타데이터에 유저 아이디, 뭐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가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아이디가 있는데,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메타데이터가 어디가 저장되냐, 그 CLS에 저장됩니다. 컨텍스트 보면 그 메시지 메타데이터 컨텍스트라 해서 다음 메시지가 사용할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컨트롤러에서 함수를 취할 때 컨텍스트 서비스에서 get 메타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커맨드 쿼리 버스를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현재는 명시적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 메타데이터 어떻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보면 메타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벤트 퍼블리셔에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가 실제로 버스에 발행될 때 그 넣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복잡하니까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받아올 때는 이 메시지는 완성된 메시지란 뜻이잖아요. 완성된 메시지에서는 리소스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 빼고는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이렇게 짰어요. 성공을 안 했다 그러면 invalid message exception, 시스템 exception을 던져버립니다. 네.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했구나. 하고 이제 생성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죠. new this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외부에서 코드를 한번 검증해서 돌아오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코드가 다른 그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코드 체크를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스키마를 게더를 정해놨잖아요. 이게 왜 정해져 있냐, 여기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할 때 스키마를 정의를 해놓으면 from 플레인을 할 때 스키마가 있으면, 없으면 검증 안 합니다. 있으면 그 스키마 데이터를 스키마로 검증을 해가지고 없으면 에러를 합니다. 되면 이렇게 그 안전하게 하고요. 참고로 이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안 씁니다. 플레인 메타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리소스 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조드는 만약에 그
스키마에 없는 게 있으면 없애버립니다. 실제로는 A, B, C 있고 스키마에 A, B가 있으면 결과는 A, B만 있고 C, D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전한 결과, 베일데이트, 검증된 메타데이터, 검증된 리서트 데이터를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from plain 정청 메소드의 동작 방식이고요. 여기서 배더가 앱스트랙트가 아니라 undefined라서 그러면 정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잡에서 얘를 덮어씌웁니다. 스키마를 오버레이드 해가지고 업스트랙트로 만들어요. 그러면 잡을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 잡을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전하죠? 제가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없게 그냥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타데이터는 이제 생성 시점이랑 메타데이터 주입 시점이 다를 때 메타데이터를 넣어주는 메소드고요. 드라이브 메타데이터는 이제 다음 메시지를 발생시킬 때 정확한 생성 시점은 사실 이 메시지가 생성된 시점이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 메시지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똑같고요. 그 발생 아이디는 자기 자신, 발생 타입도 자기 자신, 유저 아이디도 메타데이터의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오버라이드도 필요하면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요. 네. 드리븐 데이터는 이렇게 4개만 필요합니다. 왜냐면 리소스 아이디, 리소스 타입, 크리에이트 햇은 실제 메시지가 생성이 될 때 자기가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정의하게 해놨어요. 그게 앱스트랙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 사종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도메인 이벤트 이렇게 그냥 이벤트가 있는데 나중에 익스터널 이벤트 해가지고 추가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익스터널 이벤트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시퀀스턴스는 이제 아까 심볼 전향해 놓은 거고요. 퍼블리셔가 있는데 네, 아까 전 영상이었나 말씀드렸다시피 DDD는 어떤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순수한 코드라서 퍼블리셔 네스트데이스 CQRS의 퍼블리셔 의존성이 없습니다. CQRS 의존성이 없어서 포트를 정의를 해놨고요. 네, 이제 퍼블리시 포트인데 퍼블리시는 이벤트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발행을 하고 퍼블리시 맨이 있고 클리어 있고 플러시가 뭐냐, 이게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랑 실제로 발행하는 거랑 아웃박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아웃렛인가 아웃박스인가. 네, 맞아요. 아웃박스 패턴이 맞아요. 이게 커맨드에 트랜잭션을 먹여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트랜잭션을 롤백 됐는데 도메인 이벤트는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적용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유저가 생성하려고 했는데 이메일이 중복돼서 이제 유저 생성에 실패했어 했는데 유저 생성 이메일은 발송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메일을 쓰고 있던 유저는 나는 가입한 지 한 1년 지났는데 왜 갑자기 또 가입했다 뜨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플러시라는 걸 추가를 해놨고요.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도메인 이벤트 퍼블리셔 구현체를 보면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컨텍스트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지금 트랜잭션 중인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퍼블리시를 했는데 일단 퍼블리시를 하면 실제로 퍼블리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이벤트를 추가를 합니다. 하고
만약에 트랜잭션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이제 플러시를 해가지고 이 이벤트스 아웃박스를 가져와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퍼블리시를 실제 이벤트 버스에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 버퍼를 비우고요.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 안 되고 추가만 해놔요. 그러면 실제로 언제 되냐? 트랜잭션 매니저를 보면 여기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가져옵니다. 추가를 하나 해야 되네. 짭짭 디스패처도 추가해야 돼. 추가를 안 했어. 네, 아무튼 약간 그 수정된 게 있었는데, 아무튼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런을 할 때 이게 있잖아요. 하다가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어. 트랜잭션 롤백 에러가 이제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긴 한데, 사실 이쪽 파트는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롤백이 발생 안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벤트 디스패처랑 이벤트랑 잡을 실제로 발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에러가 생겼어. 그럼 롤백이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트랜잭션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가 여기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롤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롤백이 됐어. 그러면 이벤트랑 디스패처도 플러시, 그러니까 실제 발행은 안 하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트랜잭션도 롤백이 됐으니까 이벤트랑 짭도 롤백이 된 거예요. 실제로 등록은 됐지만 발행은 안 됐고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네. 그래서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퍼블리셔 포트의 역할이고요. 잡포트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명칭이 이벤트는 퍼블리셔고 잡은 디스패치예요. 그 정도 사소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퍼블리시랑 디스패치랑 그 역할은 비슷하거든요. 퍼블리싱 근데 디스패치는 명령하다, 그리고 퍼블리시는 뿌리다, 이런 느낌이라 그냥 또 맞춰서 메서드 명령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잡 핸들러, 이게 커맨드 핸들러랑 커맨드 핸들러는 사실 정의를 안 해놨거든요. 왜냐면 CQRS 있어가지고. 근데 잡은 없단 말이죠. 잡 핸들러는. 그래서 잡 핸들러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다만 추가할 점이 잡 클래스가 포함이 돼 있다. 커맨드 핸들러 같은 경우는 커맨드가 아니라 잡 클래스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맨드 같은 경우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리플렉스티브 메타데이터인가? 그걸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타데이터 방식을 안 쓰고 그냥 내부에 잡 클래스를 넣어버려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플렉스티브 메타데이터나 저도 그거 쓸까 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대요. 그거 쓸까요? 리플렉트 메타데이터인가? 네. 그리고 안 되는 게 리플렉트 메타데이터를 쓰는 건가?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냥 클래스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할 때 그 잡은 잡 클래스는 잡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랑 from plane이 있는 이거는 있어 해야지 코드로 그 잡을 찾고 from plane으로 그 잡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줍니다. 네. 그래서 잡 핸들러도 한번 어디 있지? 이 잡 핸들러는 그 구현체가 없고요. 잡 프로세서로 가야 됩니다. 전 인터페이스라서 구현체가 필요 없어요. 네. 잡 프로세서를 보면 그래서 잡 프로세서에서 그 처음 할 때 그 잡 핸들러를 받습니다. 핸들러 리스트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웹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요. 네. 이게 그 잡이랑 일반 그 나머지 그 커맨드 쿼리 이벤트랑 차이점이 뭐냐면 잡은 그 잡 코드로 바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Q로 한번 분류를 하고 Q 안에서도 잡으로 한번 잡네임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잡 프로세서는 그 Q를 기반으로 이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 핸들러는 Q 내부에서 그 잡 네임을 가지고 또 한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Q가 다 다르면 그거대로 Q가 다 다르면 그거대로 불필요하기도 하고 Q가 하나밖에 다 같으면 불필요한 오래 걸리는 Q나 불필요한 Q가 계속 쌓이게 되니까 정작 필요한 Q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저 잘 몰라요. 저 사실 Q를 그렇게 잘 안 써봐서. 아무튼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이게 실제로는 프로세서 뭐였지? 블MQ의 잡 프로세서라는 제네릭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아직 안 써봤어요. 테스트 안 해봤어요. 주의할 게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이거 이름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충 어떻게 구현했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에서 실제로 불MQ가 호출하는 건데, 그래서 불잡 플레인 오브젝트 이렇게 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플레인 오브젝트 형태로 오고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코드를 기반으로 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핸들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맞는 핸들러를 가져오고요. 핸들러가 없으면 잡 코드 미스매치 익셉션을 뜹니다. 코드를 받았는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 하고요, 에러를 띄우고요. 일단 핸들러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핸들러는 보면 인터페이스 보면 잡 플레인은 받는 게 아니라 잡 인스턴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네, 별거 아니고요.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고요. 정적 메소드입니다. 네, 근데 잡 클래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네. 메타데이터는 뭐 이게 아닌데? 데이터의 데이터. 네, 제가 테스트 안 해가지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불잡 데이터의 ID. 네, 잡 코드가 이게 데이터 코드니까 사실 그대로 써도 되고요. 잡 코드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똑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이렇게 원래대로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러 익스큐터를 실행을 해요. 그 이벤트랑 그 잡은 그 반환값이 없습니다. 당연한 게 1대 다 관계이기 때문에 반환값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얘는 반환값 없이, 반환값도 프로미스 보이드죠, 실행을 합니다. 로그는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잡코드 미스매치가 났다 그러면 에러를 띄우고요. 그러면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에러 어쩌고 저쩌고 를 하게 합니다. 그 만약에 잡코드 미스매치 저는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잡코드 미스매치가 나거나 인스턴스 오브 잡 인베일드 인베일드 메시지가 뜨면 그 스로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제시도를 해도 어차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잡이 그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경우 제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제시도를 해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루를 하지 않고 로그에만 남기게 돼요. 어차피 리턴도 없으니까 로그로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스루 해봤자 에러 피터로 갈 텐데 간다고 해서 뭐 할 게 없고, 네. 왜냐면 애초에 세션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프로세서 자 핸들러 그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가 이제 DDD랑 뭐 사실 코어도 일부 다루긴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에는 뭘 다룰까요? 다음에는 백인의 코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